안녕하십니까,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계약법 총론에 관한 초핵심 정리, 필요한 것만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계약법 총론은 문제가 최소한 4문제, 때에 따라서는 5, 6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조금 길 수가 있긴 한데 이 계약법 총론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 방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6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이다. 5, 6문제까지 따라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5, 6문제 출제된다면 이 한 개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반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계약의 종류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쌍무계약이라는 개념이죠. 자,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구별해야 될 게 뭐가 있죠?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뭔가요?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갑에게는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을도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니까 이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뭐가요? 채무가 발생했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정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병은 이 건물을 정에게 넘겨줘야 될 채무를 갖겠죠. 근데 정은 꽁꼬로 받는 것이니까, 그냥 받는 것이니까 아무런 채무가 없네요. 그러면 증여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대표적인 편무계약이에요.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이런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쌍무계약이란 개념이 어렵고 낯설고 잘 눈에 안 들어오면 유상계약으로 바꿔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건 아니에요. 또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인 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현상광고죠.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왜 현상광고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냐 하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예외 때문에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니까요.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유상이니까요. 헷갈리시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유상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단 현상광고만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고 이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을이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면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청약이 있고 그에 관한 승낙,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은 원칙이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임대차 같은 모든 계약은 다 뭐인 거예요? 낙성계약인 거예요.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고요. 요물계약은 예외예요.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죠. 현상광고가 요물계약이라는 게 작년에 출제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선계약이다. 따라서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고, 요물계약은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가 있다. 요물계약의 종류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의 원칙인 낙선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공부할 건데 먼저 청약입니다. 청약은 의사표시죠. 따라서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청약은 언제 효과가 생깁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겨요. 특히 조심할 것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 의사표시와 같아요. 따라서 청약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청약자입니다. 특정인이지만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청약입니다.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람이 청약자겠죠. 근데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커피 자판기를 누가 설치했는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청약자는 특정인이지만 명시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누구한테 청약하는 겁니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승낙입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겠습니까? 청약자겠죠. 청약자에게 승낙하는데 청약자가 특정인이어야 하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 8천만 원이면 살게라는 말은 1억에 안 사겠다. 거절과 동시에 8천만 원에 팔라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는 거죠. 물론 조건을 붙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가한 승낙이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가 되고요. 자, 승낙의 자유는 청약자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승낙할지 말지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입니까? 승낙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연착된 승낙입니다.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청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았어요. 연착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승낙이 연착되긴 했는데 충분히 그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요. 그러면 그 승낙을 받은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기로 간주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제? 승낙의 발신 시에. 자, 대화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하는 거죠. 예외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돼요. 근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을 발신한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차 청약입니다. 양 청약이 모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계약은 원래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차 청약의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의사실현입니다. 자,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음식을 먹는다, 책에다 이름을 쓴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조심할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계약 체결사행 과실입니다. 자, 계약 체결사행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란 사실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가 없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요건은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원래 손해배상은 원칙이 이행이익 배상인 겁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예외적으로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요. 자, 우리 학설은 계약 체결 전 그 계약에 대한 부당 파기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책임의 범위는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이것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는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합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의 내용 같아요.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 문제가 되고요. 이건 우리가 해제해서 정리하는 거죠.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어요. 이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위험부담이라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 부담 문제인 거죠. 자, 원칙은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해요.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습니까? 채무가 있죠. 그러니까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후발적 불능이 된 목적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돈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매도인을 말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채무자를 뒤바꾸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자,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안 주고요. 매도인은 그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건물을 안 넘겨줘요. 쌍방 모두가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후발적 불능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채무자인 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어렵다면 대상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매수인은 이행을 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이익은 상환해줄 의무가 매도인 측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서 매도인은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매매 대금만 받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게 되거든요. 그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만큼 이익이 생긴 것이니까 그 대금에서 이익만큼 공제해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할 때 그 이익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공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을 정리할 거예요. 자,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 여부죠. 언제 인정이 되느냐? 첫째, 쌍무계약이죠. 자,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항변권이잖아요. 그래서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뭐인 거죠? 동시이행관계죠. 따라서 매매에서 문제가 되는 담보 책임도 뭐예요? 동시이행관계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에 대해요. 만약에 쌍방 모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라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 계약이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해지가 되든 아니면 권리가 소멸이 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가 돼요?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냐?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채권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유치권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하니까요. 만약에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 관계고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번째, 변제죠. 자, 돈을 주는 것과 채권 증서를 돌려받는 것, 차용증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을 때 영수증 안 준다 그러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담보 말소죠. 자,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지만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 아니에요.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아둬서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나중에 담보를 말소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한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저당권이라고 이해해요. 담보권이라고 이해해요.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5번은 책임 발매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에게 하는 이 손해배상 청구와 목적물인 상가를 반환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냐?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반환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이유는 이 손해배상 증후금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이행 의무자죠. 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겠죠. 먼저 해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물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그런데 매매 대금은 일시불로 주지 않고 나눠서 주잖아요. 그래서 먼저 중도금을 주고 나중에 잔금을 주기로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라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인 거예요. 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그 등기 부동산에 갑자기 가압류가 설정됐어요. 그러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뭐가 있는 거죠?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을 지체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게 됐어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또 그동안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뢰 입장에서는 갑이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그동안의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요. 이제 안 주더라도 뭐가 아닌 거죠?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되므로 이전 등기 서류를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참 신기하게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내요. 자, 사례까지 정리해보면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줘서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매매 대금을 직접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요거용입니다.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요. 1억 원을 줘야 될 채무자를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고 수익자인지가 머리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관계와 대가관계, 수익관계가 확실하게 머리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병이 갑에게 전에 1억을 빌려줬다. 갑과 병의 관계가 대가관계. 돈을 갚기 위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의 관계가 기본관계. 을이 병에게 계약에 따라서 1억을 줬다. 이거 우리가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어디가 대가관계고 어디가 기본관계고 어디가 수익관계인지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첫째,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빌려준 1억 원, 요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정상적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되고요. 또 아니면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변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관계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을은 병에게 1억 원 안 줘요. 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병에게 1억 원 안 줍니다. 특히 을이 갑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병에게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갑과 을 간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주니까요. 주의할 점은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가 되려면 새로 해야 되는데 이 병은 이미 이 매매 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에요.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았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이지 병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닌 거죠. 따라서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또 요 갑과 을 간의 기본관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원상 회복해야 될 문제지 병이 원상 회복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고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해제할 수 없고 합의로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임의라는 말이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고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갑이나 을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 또 합의 해제는 임의적인 거죠. 그렇지만 갑과 을 중에 누가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해제인 거죠. 따라서 법정 해제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가능하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자, 해제인데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그동안 뭐라 했죠? 취소라고 했죠. 자,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의 경우에는 모든 법률행위니까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자, 취소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 물론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어요. 또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란 것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해제 사유를 따로 정할 수도 있고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물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아무런 별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자 굳이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만은 적용이 되냐면 제3자 보호규정만은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의 경우에도 제3자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는 거죠? 법정 해제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느냐? 이행지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걸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항상 채고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정기행위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자, 예식장에서 입으려고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마쳤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이거 우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안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채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기억할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이행 제공은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행불능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이행불능은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개념인데 여기서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로 가잖아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채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와 이행불능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불이행은 불완전이행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 불완전 이행의 경우는 둘로 나눠요. 추후라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만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할 채무도 있다고 봐요.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불능이 아니라 지체죠. 따라서 채무자 측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채고한 후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렇게 총 4가지 사유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 못하는 것. 첫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그때는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입니다. 자,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을 했다면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원상 회복해 줄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예요?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라면 뭘 붙여야 됩니까? 이자를 붙여야 된다. 연 5%입니다. 물론 해제 계약,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 붙이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왜 계약을 해제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고요.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상 회복만 동시이행 관계인 것이 아니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죠.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요. 어떻게 보호되냐? 일단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고요. 악이면 보호되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문제 풀 때 편할 것 같아요. 자, 해제가 된 경우에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경우에는 선이인 경우에만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제3자 관련돼서 개념인데 당사자 및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라는 점은 취소에서 제3자와 똑같아요. 무효에서 제3자 똑같아요. 다만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첫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했을 뿐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소유권 없죠? 제3자 보호받지 못해. 저당권 설정 계약만 했을 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채권 자체를 넘겨받은 사람, 채권 자체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 자체가 넘어가게 되면 당사자적 법적주의도 승계된다고 봐요. 그래서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 채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가처분한 사람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님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냐? 물론 제3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왜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해제가 나오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이 등기까지 한 임대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해제는 끝입니다. 해지입니다. 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 우리가 해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해지는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소급효가 없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의무는 있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해지라는지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서 정리하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좀 길지만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